다양한 염증성 질환, 심장 질환이라든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로 챙겨 먹지 않으면 굉장히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먹는 것만으로 근육이 커지진 않거든요. 단백질은 다 지방으로 바뀌어요, 쓰지 않는 단백질. 근데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비만이 되거나 대사성 질환이 되거나 노화가 빨라지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제 가장 부족한 걸 얘기할 때 오메가3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몸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게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WHO나 다른 데서 다 권하고 있는 그냥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중성지방이라든가 LDL,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결의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심장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메가3가 뇌의 염증 같은 거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 다양한 염증성 질환, 류마티스라든가 관절염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상대적으로 따로 챙겨 먹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부족하기 쉬운 그런 영양소고, 이제 보통 오메가3 보시게 되면은 EPA랑 DHA의 합으로 보통 표시가 되어 있는데, EPA랑 DHA 둘 다 오메가3긴 한데 EPA랑 DHA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EPA는 지질이라든가 혈관 쪽에 효과가 좋은 거고, DHA가 뇌 기능이라든가 눈 같은 데도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우울증이나 이런 데 도움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만약 원하는 게 더 있으면 그 중에 뭐가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거고, 딱히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두 개 합이 좀 높은 걸로 고르시면 돼서, 그 다음에 염증을 많이 낮춰주는 효과들도 있는데, 염증 같은 경우에는 보고에 따르면 1g 정도를 섭취했을 때 효과가 잘 나온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00mg짜리 정도를 먹는 게 좋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500에서 1000 정도까지는 괜찮은 걸로 보통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RTG 오메가3라고 있어요. 보통 생선에서 많이 추출을 하거든요. 그냥 추출을 하면 농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순도가 떨어지니까 딴 게 많이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를 해서 얘를 좀 농도를 높게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이제 약간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좀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RTG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좀 더 자연계에 있는 형태로 더 변화를 잘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게, RTG로 만든 오메가3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실제로 몸 안에서 그거를 분해한 효소도 더 잘 작동을 하고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오메가3 먹으면 이렇게 약간 속이 약간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게 약간 그 먹고 나면 생선 비린내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RTG를 하게 되면 좀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안정성도 높아져요. 오래 보관을 하다 보면 오메가3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산패가 돼요. 산화가 되게 쉬운데, 근데 이제 이거를 RTG 오메가3 형태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보통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오메가3보다 RTG 오메가3가 더 권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EPA와 DHA 합이 500에서 1000 사이인 거, 그 다음에 RTG 오메가3 이런 제품들이 제가 보기엔 좀 좋을 것 같고, 1500, 2000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오메가3가 염증을 되게 잘 낮춰주긴 하는데 심장이나 다른 데 무리를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0 정도를 하면은 부작용이 아직 나타날 정도 농도는 아니니까 안전한 수치인 것 같고, 염증을 낮춰주기 시작하는 그 변곡점에 있는 정도 수치가 1000이거든요. 하루 권장량이기 때문에 그걸 500씩 2번 드셔도 되고, 한 번에 1000을 먹어도 그거는 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지질이다 보니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물 베이스이기 때문에 지질이 들어오면 막 기름하고 물이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흡수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밥이나 내가 먹을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이 흡수되면서 그냥 같이 흡수되게 하면 더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식사하고 난 직후나 뭐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좀 흡수가 잘 되죠. 현대인들한테 지금까지도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로 단백질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장량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 1kg당 0.8g으로 돼 있긴 합니다. 사실 kg당 0.8g은 최소 수치예요. 이거 정도는 먹어줘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수치고, 건강하거나 좀 충분히 먹어주려고 하면 사실 몸무게 1kg당 1g에서 1.2g 정도 먹는 게 더 좋다라고 보통 연구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약간 활동량이 많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6 정도까지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50kg인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60g 정도의 단백질을 하루에 먹는 거죠. 닭가슴살 같은 거 요즘 키트로 나오는 거 하나 먹어도 한 20g에서 23, 3, 4g 나오거든요. 그거 두 개 정도만 먹어도 꽤 양이 되고, 나머지 또 뭐 이것저것 먹다 보면 단백질은 들어오니까 그렇게 아주 어려운 양은 아닙니다. 좀만 신경을 쓰면. 먹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하루의 총량만 잘 지켜주시면 큰 문제는 없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근육 때문에 먹는 건데, 단백질을 먹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데 단백질만 계속 먹으면 단백질 먹는 것만으로 근육이 커지진 않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려면 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려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책을 사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맞지만, 책만 사놨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약간 책 같은 존재예요. 근육이 커지려면 단백질이 필요한 건 맞는데, 단백질만 먹는다고 막 근육이 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이 공급해줬을 때 정말 근육이 발달하는 거여서 운동 나날에 그냥 너무 과량으로 먹으면 오히려 그냥 살만 찝니다. 어차피 단백질은 다 지방으로 바뀌어요. 쓰지 않는 단백질. 단백질을 필요 이상을 섭취하시게 되면 오히려 장에서 단백질 발효가 일어나서 장 건강에도 안 좋고,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2, 3년 사이에 단백질과 근육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됐고요. 정답은 뭐냐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량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게 되면 운동을 언제 하냐 관계없이 근육은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다라고 느낄 정도의 근육이 자극을 주게 되면 근육 세포들 내에서 이 자극을 인지해서 변신을 하려고 해요. 그 세포 내에서 어떤 유전자 발현 패턴을 바꾸고 단백질 합성을 늘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12시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길게 24시간까지 가요. 하루에 딱 한 번 먹고 23시간 굶을 게 아닌 이상 하루에 3끼는 먹을 거 아니에요. 대충 분할이 돼 있잖아요. 언제 밥을 먹어도 결국은 12시간, 24시간 안에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백질 먹은 게 1시간 만에 다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꾸준하게 계속 먹어주고만 있으면 사실 운동을 어느 사이에 낑겨 넣어도 단백질 공급은 충분히 공급이 되면서 근육세포들은 이 단백질을 받아가지고 합성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을 채우는 데는 도움이 분명히 돼요. 일반적인 식단을 통해서 섭취했을 때 내가 필요한 단백질의 50%밖에 못 채워. 그래서 나머지 50%를 가공식품을 통해서 음료수나 가 같은 걸 통해서 섭취해서 나머지 채운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단백질량을 채운다는 목적에서는 별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 발생할 수도 있냐면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먹게 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필요한 걸 못 먹게 하는 게 있어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비만이 되거나 대사성 질환이 되거나 노화가 빨라지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공식품은 천연 상태가 아니라 원래 식품의 구조, 매트릭스를 깨부셔가지고 다시 재조합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음료나 파우더나 가 같은 걸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기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게 우선 적어요.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칼로리 높게 만들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 상태의 온전한 식품을 섭취했을 때는 먹다가 이 정도 멈춰야 되는데,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기 굉장히 쉬워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의 대부분은 식이섬유 같은 게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파이토케미컬도 굉장히 부족해요. 파이토케미컬은 뭐냐면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굉장히 조그마한 저분자 물질들인데, 얘네들이 사실 되게 약하고 비슷해요. 여러 가지 약들의 한 40% 정도 가까이가 천연물에서 왔거든요. 천연물을 갖고 와서 쓴 거거나 아니면 천연물 약간 변형해서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연물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 천연물들이 아까 얘기한 그 파이토케미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저분자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약하고 비슷하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거든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특정 영양소를 획득할 수는 있으나, 그러던 과정 중에 고칼로리나 안 좋은 과당이나 정제탄수화물, 설탕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는 문제, 아니면 반대편에서는 꼭 먹어야 되는 파이토케미컬이나 식이섬유를 못 먹게 되는 문제,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가공식품이 좀 해롭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